글로벌 이슈 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타코 트레이드라고 하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했다가 시장에 발작이 일어나면 트럼프는 항상 치킨처럼 겁쟁이처럼 물러난다라는 부분들을 조롱하는 그런 글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심지어 기자가 당신을 타코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관세에 대해서 다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이제 중국과의 트러블을 한 차례 일으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철강 관세 다시 한번 50%로 증가하게 됐는데 이걸 봐도 사실 제 입장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트럼프가 또 그러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1주 정도를 돌아보면은 EU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25%를 더 보태서 50%까지 올리겠다. 애플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주가는 그날만 하락했을 뿐 다음날 바로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뿐만 아니라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합의를 유일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의 기술에 일하는 것으로 다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7월 말까지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남아 있고요. 또 9월까지는 중국과의 협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EU와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엎어버리거나 그리고 강경책으로 트럼프가 해결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 같은 움직임을 보더라도 이전보다는 많이 안정됐다는 점에서 트럼프발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주시장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딱히 좋은 건 없죠. 계속 이렇게 위협이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제 좀 배워서 습득하신 분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다가 또 트럼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확신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는 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타코라는 이야기가 투자가들 사이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미화돼서 소위 말해서 인싸 개그 형태가 되고 있는데요. 타코라는 것은 멕시코 푸드의 일종이지만 그런 의미에 쓰이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는 언제나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다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신조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펼 때 항상 1보 전진 뒤에 2보 후퇴했던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치킨 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행하기 직전에 겁이 나서 취소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를 하고 나면 국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고요. 주가도 하락하면서 불만이 좀 높아지자 소위 말해서 트럼프가 겁을 먹고 실제 발동을 주저하는 데 따른 이런 현상을 좀 표현하는 말인데요. 타코 트레이드라는 이야기가 지금 투자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가 발표되거나 또 관세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주식을 좀 싸게 사서 트럼프가 관세 발동을 연기하거나 중단시켜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거꾸로 매도하는 전략을 쓰라는 이야기라 통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타코 트레이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전략이 완전히 그냥 일반화시킬 수만은 없잖아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있고 예외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 전략이 좀 유효한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계속이 진행이 되겠지만 트럼프 2기 취임 이후 이제 4개월을 보면은 무려 50번이 넘는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또 이를 또 손바닥 뒤집듯이 또 바꾼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임기 초반에는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높고요. 빅스 위험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공포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주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빅스 지수가 좀 이제는 상당 부분이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심지어 지금은 18.57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 차원에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맞서서 투자하는 역투자 전략을 쓰는 투자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영화나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관세 발표와 관련된 충격을 줬지만 이후 세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타코 트레이드 스타일을 본받아서 움직이는 이런 투자가들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던져놓고 일단 세부적인 내용들이 안 나오면 거기까지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대통령도 어쨌든 결국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막 급락하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는 걸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대전제가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한민국의 어떤 관세 정책, 대트럼프 정책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 중에 이제 법원에서 한번 제어를 걸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네, 1심이죠. 국제무역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 다음 날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일시 좀 정지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좀 심리를 좀 더 해야 되겠고 최종 판단이 나기까지는 아무래도 관세 조치를 지금 그대로 유지시킨 게 좋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기 때문에 무역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처럼 협상 기간을 좀 벌기 위해서 지연 전술을 쓴다든지 EU처럼 미국에 맞대응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관세가 없어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 관세 25%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 진출 수출 문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는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가져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상호 관세만 대상일 뿐이지 자동차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국처럼 지연 전술을 썼을 경우에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에다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조차도 금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관세 발동을 계속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임명적인 판사보다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상의 관세 부과를 못한다면 통상화폐법 제 322조 그리고 통상법 301조라는 슈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과의 무역 협의는 계속 진행하되 그리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트럼프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우회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로 인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좀 다른 방법을 고민하는 동안 지금처럼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어서 이걸 잘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단이 레버리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중간에 중국 얘기를 해주셔서 중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새로운 아젠다로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이 이제 올해로 마무리돼서 새로운 아젠다가 등장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좀 발표가 될까요? 네, 새로운 그 정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큰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영 경제 그 촉진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 확대, 그리고 세 번째는 첨단 산업의 자립이라는 관련 그 아젠다를 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하는데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최종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정된 내용은 지금까지를 보면요.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쓰진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자립자강이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디커플링은 계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의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그 스탠다드를 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그 갈등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그 정부 예산의 10% 이상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소비 확대법도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 확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신흥 산업이죠. 우주 개발 산업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가상현실, 스마트폰과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라든지 양자 기술, 휴먼 로봇, 6G 그리고 스마트 커넥티드 자동차라고 해서 5단계 그 자율주행 자동차로 나가는 문제, 또 AI 관련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굴뚝 산업과 관련된 구조조정안도 세부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 재정도 필요하지만 국가 창업 투자 기금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주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과학 기술 보드를 창설해서 자금 지원을 확실히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92%가 민영 기업인데요. 92% 기업이 그 42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진 민태를 잠시 보류하고 그리고 민영 경제 촉진법에 의해서 하이테크 산업과 3차 산업을 엮는 이런 그 역동적인 산업화를 좀 이룰 예정으로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은 중국의 하이테크와 관련된 지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뭐 첨단 산업 그리고 신흥 산업 이런 쪽으로 중국이 확실히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나라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소비가 너무 오랜 기간 침체해서 계속 디플레이션 우려를 겪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를 좀 더 활성화하려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확대책을 그 작년에는 3차례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이제 한 차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비가 그렇게 크게 자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15차 5개년 계획의 그 내용에 따르면은 소비 자극에 가장 많은 정부 에너지를 쏟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디지털 가전이죠. 휴대폰 그리고 태블릿, 스마트워치와 관련해서 그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리고 가정용 그 가전 제품과 관련해서도 15에서 20%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리고 자동차 교체 시에도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할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3대 보험료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해외 기업들이 이탈이 내년에도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 또 교육비 지원, 그리고 기본 연금과 관련돼서 정부 재정 지원을 더 늘릴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서비스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노인과 어린이에 대해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해 줄 예정으로 있고요. 생활 서비스, 문화, 스포츠, 관광 소비를 좀 확대시켜주는 정책도 쓸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보조금 효과가 중국에서 소비를 자극시키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요. 보조금으로 인한 내구 그 소비재가 가계 소비 기준으로 해서는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소비 자극과 관련된 유효타가 없는 거고요. 또 공급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공급 과잉이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중국에서는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이 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계속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좀 정체해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중국이 이걸 못 버틸 거다. 좀 일찍 좀 내려앉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역 정책 전반적인 어떤 전망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나리오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중국은 5%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은 앞으로 1, 2년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30년 넘게 계속 연구를 해왔지만 지금처럼 암울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치열한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9천만 명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체들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보고 그리고 눈치를 봐야 되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까지 줄게 되는데요. 이런 권력 투쟁이 정정 불안으로 확산이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성장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빼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만 가지고 놓고 보더라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5% 목표를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한 4%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90일간의 미국과의 무역 협의 같은 경우에도 타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워낙 대상 품목도 많고요. 공급망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또한 중국이 또 히토리 수출을 의도적으로 지금 늦추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불만이 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무역 합의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 대한 관세율 30%를 54%까지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수출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동맹국들도 함께 중국 규제에 나서자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 투자는 줄게 되고 중국 경제는 더욱 하락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체제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2025년 이후에 성장률은 말까지는 3%, 그 이후에는 2%까지 둔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미중 무역 전쟁 시계열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용찬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